부금소리 적당하시죠? 이 정도면? 광주광역시에 대주라는 이름을 가진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아파트의 어느 동 11층에 김현태라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살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이었다죠? 김현태는 외출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다 우편함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전화요금 고지서 같은 우편물이 몇 개 들어있어 우편물을 챙기던 김현태는 옆집 우편함에 예쁜 꽃무늬 편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 편지임을 한눈에 알아본 연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옆집에도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온 편지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 온 편지를 읽어보려고 하는 거네? 그죠? 연태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고 또 우편함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우편함이 자기네 것인 양 손을 넣어 편지를 몰래 꺼냈습니다. 편지를 표시 안 나게 뜯어본 뒤 밤이나 아침에 도로 가져다 놓으면 다음날 배달된 것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태가 그 꽃무늬 편지를 들고 있던 우편물 사이에 끼워 넣는 순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옆집 여학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곧바로 연태가 서 있던 우편함까지 앞에 달려와 멈추더니 우편함을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태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옆집 여학생을 남겨둔 채 문이 닫히기 직전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태는 자기 방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꽃무늬 편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남의 편지를 가지고 튄 거네? 생각대로 어떤 남자가 김미영이라는 여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때 연태는 옆집 여학생의 이름이 김미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연태는 편지를 가지러 나왔던 옆집 여학생을 생각하자 남의 사적인 편지를 몰래 읽는 것이 좀 미안했지만 그대로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배달된 신문을 조금 읽고 표지가 나지 않게 접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일 정도로 편지의 주인이 자기에게 온 편지를 누군가 읽었다는 것만 모른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편지가 하루 늦게 배달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연태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다 편지 쓴 사람이 풀로 단단히 붙인 곳이 아닌 봉투를 만드는 공장에서 엉성하게 붙여놓은 편지의 밑부분 한쪽을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회를 뜨듯 풀로 붙여져 있는 종이와 종이 사이를 날카로운 칼로 그어가며 무슨 저거 같아. 무슨 저 CSI야? 조심조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금만 하면 편지지를 빼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편지지를 조금 편지 봉투를 뜯었을 때 연태는 콧속이 가려운가 싶더니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재채기인지라 연태는 참을 틈도 없이 연속으로 2번의 재채기를 했는데 재채기가 끝나고 감았던 눈을 떠보니 편지 봉투에 귀퉁이가 찢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손이 떨려 그만 잡고 있던 편지 봉투가 찢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찢어진 부분은 편지 봉투의 아주 일부분이었지만 찢어진 곳을 감쪽같이 풀로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티가 나네 벌써.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 내 편지를 받고 많이 생각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 8월 5일 저녁에 6시에 너희 집 앞에 있는 빵집으로 나와라. 이게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았고 은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연태는 편지를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찢어진 부분은 얇은 종이가 찢어졌을 때처럼 종이의 면을 겹치지 않고는 풀로 붙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연태는 편지 몽투를 겹쳐 붙였던 부분을 다시 떼어냈습니다. 다시
찢어지고 또 풀로 붙였다 다시 떼어나는 흔적이 역력하게 있는 편지를 그대로 가져다 놓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편지 봉투를 사다 필적으로 흉내내어 소인도 찍히지 않은 편지를 갖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태는 만약 옆집 여학생이 누군가 자신의 편지를 개봉해 읽은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좀 마주쳤으니까. 결국 그 편지는 연태의 참고서 사이에 끼워져 채꼬치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휴지통에 버리자니 양심이 찔리고 갖다 놓자니 자신이 의심받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었죠. 어떡해! 이게 뭐야? 그러면 고백을 했는데 이어지지도 못하겠네? 그런데 3일 정도 지난 무렵, 저녁 무렵에 연태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 모여서 떠드는 소리,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아파트의 베란다로 나가 밑을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한쪽에 피투성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엄청나게 몹시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머리는 두개골이 파열되어 뇌조직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았고 얼굴은 한쪽이 완전히 뭉그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바로 연태가 편지를 훔쳤던 옆집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태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옆집 여학생을 자기가 베란다에서 떠민 것만 같았습니다. 그 편지만 전해줬더라도 옆집 여학생이 삶의 활력을 얻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편지를 받지 못해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뒤부터입니다. 연태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고가 있던 날 연태는 집 침대에 쓰러져서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는 종을 치기 시작했을 때 연태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땡, 땡, 땡.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연태는 온몸이 경직되면서 지독한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정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누운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보려던 연태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그 형태가 또렷해오자 연태는 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가위에 눌렀으니까. 천장의 그 뭉그러진 덩어리는 바로 자살한 옆집 여학생이었던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붉은색 잠옷을 입은 채로 천장에 낀 듯이 붙어있는 옆집 여학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벌리고 있는 팔은 뒤틀려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져 누런 뼈가 허벅지를 뚫고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 긁히고 깨어져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얼굴은 중증 지체 장애자처럼 뒤틀린 듯이 옆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눈만은 연태를 노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과 스커트는 중력의 영향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연태를 향해 늘어져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타고 무언가가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떨어진 차가운 액체가 연태의 입으로 흘러들었는데 찝찝한 맛, 바로 골수가 섞인 피였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는 상황.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미칠 것 같은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벽시계가 5시를 알리자 5번째 종소리와 함께 말 한마디도 없던 여학생이 천장에서 스르르 사라지고 연태의 몸도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 5시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그 후로 연태는 매일 밤 3시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 인간과 만나야 하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옆집 여학생의 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와 절과 성당을 닥치는 대로 드나들고 잠자리를 옮겨도 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김아무개고 모대학 1년생입니다.
저는 인터넷 회사의 공짜 메일을 사용하는데 어느 날 메일 계정을 열어보니 용서해주세요라는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못 보던 아이디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광고 메일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광고 메일에 별난 제목으로 다 오니까요. 누가 보낸 무슨 내용인지 무슨 편지인지 모르니 저는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미영아 안녕. 날씨가 꽤 덥지? 보낸 편지 잘 받았다. 답장 늦어서 미안하다. 네 편지 읽고 많은 생각했어.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기로 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나 역시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월 5일 저녁 6시에 너희 아파트 입구에 있는 빵집으로 가겠다.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도록 하자. 널 사랑하는 은요일. 이것이 김미영님에게 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편지를 훔쳐 못 읽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제가 반성을 하고 사과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저의 후회와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미영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쓸 줄 모르는 제 자신의 손이 너무 원망스럽군요.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발 그만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는 이상한 편지도 다 있구나 하며 누군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된 편지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뭉그러진 얼굴, 한이 서린 그 눈빛, 그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연속으로 3일 동안이나 끔찍한 원기에 시달리고 나서 그 편지의 내용 중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그 편지가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 편지는 삭제되지 않았고 제 메일 계정에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보낸 사람의 주소로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밤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편지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한번 통화를 하자.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쯤 지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편지 보낸 사람인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변성기가 막 지난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몹시 망설인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얘기가 바로 위에 쓴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에 그 여학생의 원기를 달래줄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받아보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저에게 보낸 편지였답니다. 편지를 쓰긴 썼는데 보낼 곳이 없어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아무 자판이나 막 두드려서 이메일 주소를 막 입력하고 편지를 전송했는데 그게 바로 제 메일 주소였던 것이죠. 야, 진짜 재수없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송한 뒤 그 사람은 그날부터 여학생의 원기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원기의 편지가 딸을 따라서 저에게 왔는지 그 편지를 읽는 저는 그 원기가 편지를 따라다닌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편지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보낸 뒤에 전화를 걸어 빨리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시가 넘어도 그 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돼서 편지를 받은 친구가 너무 걱정되어 친구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딱 5시가 되어서야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그 원기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원기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해놓고 학교도 빼먹은 채 낮 동안 내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은요일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만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에 앞으로도 편지를 받을 누군가에게 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이제 다 썼는데 저는 이 편지를 제가 편지를 보냈던 친구에게 보내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
읽게 하라고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친구도 원기에서 풀려날 수 있으니까요.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면 여러분도 부디 그냥 무시해버리지 마세요. 후회도 그때는 늦습니다. 밤 3시가 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또 천장 속인지 지붕 위인지 누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 정신이 들어 눈을 깜빡이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고 올려다보는 듯한 천장에서 얼굴이 뭉그러진 여학생의 피투성인 채로 매달려 붉게 충혈된 핏빛 흰자위를 드러낸 채 노려보고 있고, 뒤틀린 팔과 부러져 허벅지를 뚫고 튀어나온 뼈, 지디겨진 입술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부러진 이빨들,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공포. 한밤중에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무서워서 머리가 돌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네, 김병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라는 사연이었는데, 대박. 이런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딴 사람한테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내는 남자를 만나서, 뭔가 같이 여자의 원혼을 조금 위로해서 달래주던가, 위령비를 세우자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되게 좀, 기분이 좀 그러네. 약간 조금, 무섭네요. 자,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공지, 네, 할 텐데요. 제 방송국 가기 들어가신 다음에 도로시 라디오 공포사연 게시판에 공포사연을 남겨주시면 읽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가장 무서웠던 사연 투표한 다음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사연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내용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사연들도 다 퍼다 주시면, 네, 소중한 사연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김병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1시 19분인데, 원래 이제 귀신이라는 건 12시가 딱 돼서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혹시 얘기하고 있는 이 도중에 아무튼 오늘 밤은 엄마랑 껴안고 자야겠네. 자, 다음 사연도 여러분들 또 만나보도록 하죠. 축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사연은 시리우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시님 방송을 보는 시리우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메이의 스토리에 빠져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늦게 오고 형도 학원 덕분에 늦게 와서 신나게 게임으로 금요일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시리우스님의 진짜 겪으신 사연인가 보네. 저는 게임에 한창 빠져있을 때 그 순간 위에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다시 게임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순간 제 손에 뭔가가 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등을 보았을 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지 하고 위를 쳐다보는 순간 위에는 여자의 머리가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전 병원이었고 부모님이 저를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눈을 뜬 저를 보며 울면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뒤에서 아직도 그 머리 있는 귀신을 보면서요.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다녀서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됐지만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할 때가.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절대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당이 괜히 생각 없이 시리우스님한테 지금 생각하면 무당이 괜히 저한테 무당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신을 실제로 저렇게 설마 요즘도 그 귀신을 보시는 건 아니겠죠? 저 시리우스님이 지금 채팅창에 계신데 요즘도 그렇게 처녀 귀신을 보는 건지. 그런 거 있어. 남자한테는 여자 귀신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여자들한테는 총각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사연도 쉬지 않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기 전에 참 진짜 제가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건데, 귀신 얘기를 하면 정말로 귀신이 자기 얘기를 듣고 오는 것 같긴 해. 지금도 약간 제 말소리가 약간 처지지 않아요? 머리가 조금씩 또 아픈데, 아무튼 자,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자, 회먹는 하루님의 사연입니다. 회먹는 하루님의 역설의 한 여인.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신다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지만 그때는 무척이나 무섭고 섬뜩했답니다. 가슴이 따뜻했다고? 그 당시 제가 중학생 시절에 주위 분들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밀폐된 공간에 선풍기를 얼굴을 향해 틀어놓고 자면 부금이 너무 무서워. 잠깐만. 나 지금 심장 덜컥했어. 선풍기를 얼굴을 향해 틀어놓고 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직 젊으니까 하는 생각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더운 나머지 평소와 같이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얼굴을 향해 틀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죠. 그저 선풍기를 얼굴 향해서 하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한 10분이 지났나 누군가가 얼굴을 간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보통 날파리나 모기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 텐데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 웬 여자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지 뭡니까. 그것도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새빨간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제 눈과 그 여자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새하얀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살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쳤고 큰 소리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전 위화감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마루에 제가 멍하니 서 있더군요. 서 있다고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분 정도 지났나? 제 방을 본 순간 섬뜩하더군요. 분명 방문을 닫은 채 잠들었는데 놀라서 마루 뛰쳐나왔다면 방문이 열려 있어야 할 텐데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서 있었다는 거야. 자고 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서 있었대. 그래서 슬금슬금 다가가 방문을 열었죠. 열린 방문 사이로 꿈에 봤다고 생각한 여자가 계속 제 목을 조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뭐야. 무슨 말이야? 유체이탈한 거야 설마?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었는데 방문을 연 순간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여자를 본 거야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면서 저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붉은 눈이 저를 응시했고 순식간에 제 앞으로 와 있었습니다. 뒤통수가 제 목에 올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제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음성으로 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래턱은 고정시킨 채 그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윗 잇몸을 위로 치켜들며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격양된 목소리였기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죠. 바로 그때 제 목에 딱 막힌 느낌이 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힘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심호흡을 해서 겨우 숨 쉴 수 있게 되었죠. 잠시 동안의 심호흡으로 여유가 생긴 전 시계를 봤더니 오전 9시 10분쯤이더군요. 꿈이었는지 진짜 귀신을 본 건지 몰라도 그날 이후부터 선풍기를 얼굴로 향해 틀어놓고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생각해보면 그 여자 귀신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꿈에 나타난 것 같아서 한편으론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지금도 무서운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 꿈을 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섬뜩하지만 왠지 모를 감사함이 느껴지곤 한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회먹는 하루님의 역설적인 한 여인이었네요. 그 여인은 과연 하루님을 살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냥 데려가려고 했을까? 그건 또 모르겠네. 실제로 이제 공포 영화라던가 공포 사연 같은 걸 보면 되게 우리의 현실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거나 체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들어보면 이제 화장실, 엘리베이터, 그래서 뭐 화장실에 대한 게 나오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엘리베이터를 좀 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런 일이 많은데 선풍기를 얼굴에 틀어놓고 자면은 숨 막힌다는 게 결국에 하루님에게도 이렇게 다가왔었네요. 야, 정말 지금 첫 번째 사연 빼고 이제 두 번째 사연하고 세 번째 사연을 계속 여러분들의 체험 얘기로 읽고 있는데 네, 정말 귀신이 있는 건지 이제 꿈속에서 귀신을 봤다고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어두운 물체를 보고 우리가 귀신을 봤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보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스테리하지만 정말 무섭네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읽기 전에 오늘은 이제 심리 테스트를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네, 이제 3차 라디오부터는 이제 공포 라디오 사연을 이제 공지사항을 띄워서 제가 라디오를 언제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공포 테스트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의 사연은요,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추천을 받아서 가장 무서운 사연들로만 여러분들한테 깨알같이 하나씩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연은 레드님 사연이 되게 이거 좀 읽기가 좀 그런데 아니 레드가 공포 사연을 참 좀 그런데 자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엔 네, 레드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스토커. 시험 기간이었던 어느 날 밤을 새워 시험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내가 들어선 집은 묘하게 분위기가 남달랐고 깔끔한 성격인 나의 눈에는 어제 내가 나서던 집과는 사뭇 다른 느낌에 기분이 이상했다. 아, 피곤해서 착각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잠을 청했다. 조금 이른 저녁쯤 몸을 일으켜 피로가 풀리지 않은 몸을 다시 끌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침에 그 기분 나쁜 기분을 조금 떨쳐버리려
철저히 집을 정리했다. 아, 약간 조금 이제 강박증이 있는 사람 같다. 이것은 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로? 이게 무슨 말이지? 어지럽혀진 집을 대충 치우고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도둑이 든 것이 아니냐, 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했고,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물건은 모두 그대로였다. 어제도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집을 녹화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신의 캠코더를 들고 오겠다고 한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집 정리를 하고 캠코더를 집안이 잘 비추는 곳에 설치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고 옷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부엌이며 온 집안이 어지럽혀 있었고 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일단 침착하고 자신이 갈 테니까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나는 캠코더를 집어들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처음 영상의 시작은 캠코더에 비치는 내 모습이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다. 밖이 어두워진 후 집 문이 열린다. 누더기를 걸친 여성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어보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 종이 쪼가리를 들춰보고 컴퓨터를 켜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듯했다. 나는 너무나 소름이 끼치고 두려웠다. 그때 그 여성이 부엌으로 향했다. 날이 바짝 선 식칼을 빼어들더니 이내 장롱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뒤 어떤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을 두리번 살피더니 이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남성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영상은 끝이 났다. 그게 나였다는 거잖아. 야,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여자가 장롱에서 숨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야,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맞아, 계속 읽도록 하죠. 좀 유명한 얘기였어. 방금 거 같은 거는 나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레드님이 보내주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연이었네요. 자, 이번 얘기는 편집에 대한 겁니다. 일본의 유명 케이블의 공포 프로그램 PD의 얘기입니다. 한때는 거물이었고 물었다 하면 이슈가 되던 나는 이제는 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제부터는 1인칭으로 약간 얘기를 하네, PD. 여러 가지 시도로 프로그램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듯 보였고 곧 사장의 칼 같은 말이 떨어졌다. 방송 폐지, 그 네 글자가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나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방송거리를 찾아댕겼고 수소문 끝에 시부야에 있는 폐가에 대한 소문을 접했다. 팀원을 모집했지만 모두 절레절레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별로. 자네 미안해. 너무나 절박했던 나는 홀로 폐가에 가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시부야로 향했다. 시부야 거리를 지나 폐가가 있다는 인근의 산으로 향했고 1시간을 헤매고야 나는 폐가를 찾을 수가 있었다. 목재로 된 건물은 마치 산장을 연상시켰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풀이 무성해진 주변은 이곳이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잡았다. 그리고 똑똑 문을 두들겨 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음산함이 감돌 뿐이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녹이 잔뜩 쓸어있는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냈다. 복층 구조로 된 건물 안에는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건물 여기저기를 살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물건 같은 건 없었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뭔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혼자 떠돌아댕겼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허무함과 앞으로의 두려움에 걸음이 무거워졌다. 자, 가보겠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왔고 멍하게 몇 시간을 보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일이 방송날이었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녹화된 테이블을 찔러 넣었다. 편집실 안은 조용했고 어두웠다.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재로 된 복층의 건물이 보였고 그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문이 가까워졌고 이내 내 목소리가 녹화된 내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그때 아주 작은 소리로 소음이 들리는 듯했다. 직감적으로 볼륨을 높였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실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갔다. 영상은 집안 곳곳을 보여주고 있었고 혼자서 했던 말에 대한 누군가의 대답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온몸에 근육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고 영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머릿속에 영상이 겹쳐졌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끝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가지마! 나 이 얘기도 어디서부터 들은 것 같아. 원래는 이걸 한국 실화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실화였네요. 아무튼 레드짱의 편집과 그리고 2가지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귀신이 있었단 거지. 놀래키기보다는 오늘은 사연을 읽는데 집중을 최대한 하도록 할게요. 가지마 크게 하면 안 돼. 지금 시간에. 혹시 모르잖아.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사는데 내 소음에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문 좀 열어봐요! 예, 무슨 일이시죠? 푹! 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대요. 아파트 층간의 소음 때문에, 하도 참다 못 참은, 그런 일이 생겨서 살인사건이 난, 요즘 그 뉴스에서 몇 번 나왔었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레드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그리고, 자, 사연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연은 우리, 매니저로 계신 우리 녹화해주시는 플라이 100님의 사연이네요. 야, 이번 사연은 꽤 재밌겠는데? 괜찮겠네, 이번 사연. 자, 여러분들 1시 40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측하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사연은, 이번 사연도 좀 무서울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를 맡고 있는 플라이 100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 유명한 어떤 블로그에서 본 내용으로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유명한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어떤 유저가 겪은 실화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거의 뭐 ECH라던가 뭐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오유일배? 뭐 아니면 뭐 네이트판 같은 거? 다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글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형식만 수정해서 썼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2주 전 저는 현재 사는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2주 전에 원래 사는 집에 이사를 왔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새벽 3시만 되면 현관문에 달린 신문구 투입구 뚜껑이 딸깍하고 열립니다. 잠깐만. 우리 저번에 라디오 했을 때 우유구멍에 대한 게 있었잖아.
또한 열린 채 한동안 조용하다가 잊어버렸을 무렵에 다시 덜컹하고 닫힙니다.